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짚어보는 위클리 스포츠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구 소식 짚어봅니다. 김한 축구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시안 게임이 이제 다음 주 주말로 눈앞에 왔습니다. 축구 같은 경기가 다음 주 주중에 시작이 되는데 대표팀 조편성이 또 바뀌었다고요? 세 번째네요? 네, 뭐 이제 몇 번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네.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개막은 공식적으로 다음 주 주말인데 이제 뭐 예선이 있는 조별리그가 있는 종목들은 좀 일찍 시작되는데 축구가 그렇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원래 이제 오는 이제 주말쯤에 첫 번째 경기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다시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조로 가면서 경기 수가 한 경기가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조별리그가 보통 4팀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5팀으로 운영이 될 뻔하다가 이라크가 이 대회는 아니고 이 다른 저연령대 대회에서 나이를 속이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6세 대회면 20살 선수를 여권 위조해서 16살로 만들어서 출전시키다가 적발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되면서 아시안 게임도 이제 이라크가 불참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다른 조로 가게 되고 다시 우리가 이제 경기 수가 4경기에서 3경기로 줄어들면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일 15일 정도 광복절 날 저녁에 이제 1차전이 열리게 됐습니다. 뭐 계속 바뀌어가지고요. 이제는 어떻게 왔다 갔다 되는지 헷갈릴 정도로 혼돈이 예. 오고 축구협회도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이 국제대회가 맞느냐? 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일단은 우리나라만 이 아시안 게임 축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네.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별 관심이 없다, 이 아시안 게임에. 맞습니다. 예. 좀 안타깝긴 한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예. 뭐 손흥민이라는 좋은 선수가 있어서 더 관심을 받는 게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란 그냥 이제 여러 종목 중에 하나 정도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뭐 조금 실력을 확인하는 이제 성인 대표팀으로 갈 수 있는 어린 선수들을 확인하는 정도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실제로 21세 팀 그러니까 2년 뒤에 이제 우리가 도쿄 올림픽에 나가잖아요. 도쿄 올림픽에 23세에 맞춰서 21세를 내보내는 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원래는 이제 그 방식이 일본 대표팀이 꾸준히 써왔던 방식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뭐 우즈벡도 21세 위주로 나온다 그러고 중동 국가들도 21세 위주로 나온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한국이 메달 따기엔 유리하긴 한데 뭐 너무 우리만 이제 축구에 좀 집중돼 있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올림픽도 아니고 아시안컵도 아니고. 네. 또 최강의 선수들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고 차라리 2년 후에 있을 올림픽을 대비해서 좀 조직력을 꾸리자. 네네. 그래서 21세가 많이 온다. 근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와일드카드까지 써가지고 네.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만이 여러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으니까 네네. 그런 게 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와 베트남도 사실 조금 메달에 좀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축구 약간 붐이잖아요. 박항서 선수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은, 베트남과 예. 한국 정도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한국과 베트남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축구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종목들도 다 지금 준비 미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그래요? 네, 뭐 3대3 농구도 그렇고 여러 종목들이 지금 뭐 편성이 제대로 안 됐거나 공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를 했는데 이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 자체에서 일 처리를 너무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이번에는 e스포츠가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e스포츠는 사실 뭐 스포츠야 그냥 이제 경기장 와서 하면 되지만 e스포츠는 뭐 인터넷 시설도 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서로 랜이라고 할까 연결돼 있는 게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e스포츠 컴퓨터 여러 대 깔아놓고 이게 할 수 있을 여건이 되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3대3도 이번에 들어갔어요? 네네네. 3대3 농구? 네. 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올림픽은 종목들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예. 아시안 게임은
참 종목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종목도 많고 지난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있었던 특이한 종목 바카디라고 있는데 뭐 술래잡기 하는 종목이 있어요. 예. 인도의 뭐 전통 뭐 스포츠라고 하는데 뭐 그런 종목까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정도로 아시안 게임은 너무 좀 종목 수가 많아서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안 축구 대표팀 얘기는 했고 별개로 그 A 대표팀, 네. 성인 대표팀이죠. 성인 대표팀도 이제 A 매치가 다음 달에 있다고요? 네, 이제 뭐 월드컵 모두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이 됐는데 아직 감독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9월 A 매치 일정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9월 7일 이제 고양시에서 코스타리카와 경기를 하고 11일에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또 이제 강팀이죠. 칠레와 경기를 하는데 뭐 아무래도 아시안 게임에 차출된 선수들은 이 A 매치에 조금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얼굴이 발탁이 돼서 국내에서 월드컵 이후에 첫 좀 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감독도 정해지지 않았다. 언제 감독 정하고? 네, 저도 이거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럼 결국 감독 안 정해져서 대행 체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감독이 안 정해져서 대행 체제를 하는 게 최악의 경우의 수인 것 같고요. 네. 뭐 선수 파악이 거의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A 매치 한 2, 3주 전에 이 명단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속팀에서도 이제 준비를 해서 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전에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 뭐 10일 뒤에는 A 대표팀 명단이 나와야 되거든요. 10일에서 한 14일 뒤에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전혀 이제 나오기 힘든 상황일 것 같고 감독이 정해지고 뭐 K리그 한 한두 경기 보고 나서 이전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선수들을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9월에 뽑히는 뭐 A 대표팀 명단은 새 감독이 완전히 원하는 선수단은 아닐 거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월드컵 끝나고 이제 2달 정도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바로 A 매치가 벌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어떤 이유로 A 매치가 잡혀 있었나요? 일단 피파는 A 매치 데이를 이제 미리 다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리그들이 리그 일정 짤 때 이거는 피해라 이렇게 강제를 하기 때문에 9월부터 11월까지는 매달 A매치가 있고요. 기간이 한 10일 정도 있고요. 그리고 12월에서 또 겨울은 없습니다. 그때는 좀 리그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하기 때문에 미리 사실 정해져 있어서 뭐 저희가 강제로 옮길 수는 없고 뭐 A매치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또 A매치 기간이 있는데 굳이 평가전을 안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또 뭐 하게 되는데 조금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감독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네. 코스타리카하고 칠레가 선택된 이유는 뭐죠? 일단 좀 협회가 많이 욕을 먹었잖아요. 예. 뭐 A매치 잡아도 뭐 약한 팀 약팀이랑 한다. 예. 약팀 데려와서 또 약팀이랑 왔는데 약팀이랑도 제대로 경기력도 안 나오고 이런 좀 지적이 있기 때문에 뭐 코스타리카는 조금 뭐 애매할 수 있더라도 칠레 같은 경우는 뭐 산체스라든지 비달 유럽에서 뛰고 있는 스타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좀 강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재성 선수가 독일 2부 리그 갔는데 가자마자 맹활약을 했다고요? 네, 이제 1라운드를 치렀는데 홀슈타인 킬이라는 2부 리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름이 좀 떨어지는 팀인데 가자마자 정말 2도움 기록하면서 함부르크라는 팀을 3대0으로 이겼는데 함부르크는 지난 시즌 1부 리그에서 떨어진 팀이고 네. 뭐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팀이기도 하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명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자마자 이렇게 3대0에 일조를 했고, 이 독일 언론에서는 2라운드에 전체 2부 리그 MVP를 이재성으로 뽑았습니다. 그 경기 MVP는 당연한 거고. 예. 네, 9경기가 총 치러졌는데 그 경기 통틀어서도 이재성이 제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좀 결과적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좀 아쉽죠. 더 좋은 팀으로 갔어도 이재성은 경쟁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2부 리그에서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가긴 했는데 뭐 그래도 가자마자 빠르게 적응해서 또 MVP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하면 또 1부 리그 승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뭐 승격할 수 있고 팀 자체가 조금 약하긴 한데 뭐 승격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뭐 이재성 이라는 이름이 독일 1부 리그까지 퍼졌으니까요. 예. 뭐 1부 리그에서 관심을 갖는 건 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성용 구자철 선수는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죠. 네, 뭐 선언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계속 이제 간접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뭐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만 뉘앙스를 내비쳤는데 이제 내년 1월에 아시안컵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박지성이나 이영표 선수가 아시안컵을 끝으로 은퇴를 했거든요, 대표팀을. 뭐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이 두 선수도 아시안컵
선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지만 어쨌든 뭐 6개월 안에 아시안컵 끝나면 이제 6개월 정도 되니까 6개월 안에 대표팀을 떠날 거는 조금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 비행기를 오래 타야 되기 때문에 몸 상태에도 문제가 있고 이제 이번 월드컵 이후에 조금 선수들 두 선수가 특히 좀 지친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공식 오피셜이 나와야지 알겠지만 두 선수는 아마도 내년 1월 열리는 아시안컵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대표팀과 소속팀을 왔다 갔다 오간다는 게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가 보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공감은 안 됐는데 이제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일반인들이 여행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힘들게 왜냐하면 경기를 뛰자마자 뭐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뭐 비즈니스석을 타고 오더라 하더라도 이 다리에 피로 누적이 엄청나고 오자마자 또 한 3, 4일 훈련한 다음에 A매치를 소화하고 다시 뭐 유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정이 쉽지는 않고 실제로 박지성 선수가 이제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비행 시간이 길어서 좀 무리가 많이 와서 무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 있을 정도로 선수들에게 이 장시간 비행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도 역시나 유럽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소식 봅시다. K리그에서 전북 현대가 독주 중인데 지난 주말에 경남이 잡았습니까? 네. 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인데 전북이라고 하면 K리그에서 뭐 가장 강한 팀이고 사실 올 시즌은 특히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독주, 완전히 질주를 했는데 그래도 경남이 2위까지 따라와서 경기를 했는데 지난 맞대결에서는 0대4로 졌어요. 그래서 역시 전북이구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제 열린 경기에서는 경남이 정말 전술적으로 잘 들고 나오면서 전북 원정에 가서 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MOM은 누구였습니까? 이 경남의 골키퍼 이범수라는 골키퍼인데 정말 이 전북이 슈팅을 27개 했고요. 유효 슈팅을 12개 했는데 다 막았어요? 네, 다 막았고 이 사실 12개가 그냥 유효 슈팅이 아니라 정말 위력적인 유효 슈팅들이었거든요. 이것들을 다 막아내면서 뭐 득점을 한 이제 쿠니모토라는 선수도 뭐 잘하긴 했지만 이 경기는 이제 이범수가 혼자 다 이끌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선수는 2012년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 뛰었던 이범영 골키퍼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형제 관계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형이 좀 부각을 받고 동생은 이제 다른 팀 전전하면서 조금 이제 백업 골키퍼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서야 경남에서 이제 일부 리그 승격을 주도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뭐 제가 올 시즌에 본 K리그 경기에서 활약한 골키퍼 가운데 단연 최고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경남은 이 도민구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구단주가 도지사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돈이 없어요. 그렇죠. 네.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구단인데 지금 성적이 좋단 말이죠. 이유가 있을까요? 감독 김종부 감독 과거에 이제 브루네 김종부 브루네 선수로 알려져 있죠. 김종부 감독이 사실 감독의 인생도 약간의 불운이었습니다. 좀 기회가 많이 없었고 이제 K3 리그 뭐 세미 프로라고 봐야 되죠. 사실 프로는 아닌 리그인데 K3 리그에서 감독을 하면서 개인 식당을 따로 이제 운영할 정도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경남에서 정말 어렵게 이 지도자 기회를 받고 초반에는 또 잠깐 안 좋았을 때는 뭐 나가라 뭐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한 다음에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승격을 이뤄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이 다이나믹하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구단비가. 하지만 그 없는 운영비를 잘 쪼개서 선수 영입을 하고 또 개인의 어떤 전략적인 특색을 잘 살려서 지금 K리그 2위까지 올라 있는데 뭐 그 밑에 있는 기업 구단들은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남의 돌풍이 거셉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우 선수 옛날 또 공차는 모습이 떠오르긴 하네요. 네. 예.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위클리 스포츠는 다음 주 월요일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축구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좀 확인할까요? 문자로 5664님. 바카디가 아니라 카바디입니다. 예. 김한 아나운서 대신에 제가 사죄드리고요. 달려라 거북이 83님,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스트레스 받았는데 환 기자님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예, 나쁜 얘기 하나, 좋은 얘기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4부로 갈 텐데 오늘 4부는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광복절 특집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실장 모시고 재미난 이야기 또 피와 살이 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제73주년 광복절 특집 시리즈 그들이 꿈꾸던 나라 제1 반민특위 70주년 그들은 어쩌다 빨갱이가 됐을까.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1945년으로부터 73년이 흘렀죠. 내년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세기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동안 몇 차례 국가 차원의 과거사 문제 정리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런 사이 친일파와 빨갱이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오랜 갈등은 더 깊어졌고 개발의 논리에 독립운동의 흔적은 왜곡되거나 훼손됐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서러움도 여전하지요. 아직 청산되지 않은 역사, 그 매듭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광복절 특집 시리즈로 우리 삶에 깊게 뿌리내린 친일의 흔적을 찾아보고 민족 화해 대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일명 반민특위는 왜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는지 그 역사를 돌아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나오셨고요. 육성 기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기호 성우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완의 가지인 친일 과거 청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 다룰 내용이 해방 뒤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입니다. 해방 후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는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사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반민특위로 하는 것은 그 역사를 연구하는 또는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장 안타까워하고 만약에 본인에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아마 이때로 돌리고 싶지 않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작년 2017년 1월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도 그 S본부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 패널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문재인 후보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만약에 당신에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떤 시대로 돌려놓고 싶으신가? 라고 했더니 저도 그때 본방사수했는데요. 네. 대답은 뭐였냐면 바로 이승만 정권 때로 돌려놓아서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를 하지 않았던 그 시대로 돌려놓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민특위에 대한 회화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그렇죠. 계시죠. 그래서 요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권, 부패, 반칙, 부정의 이런 것도 친일 청산을 못했기 때문이다. 반민특위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 내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래서 아무리 옷이 좋은 실크라든지 비싼 옷을 입어도 옷이 어그러져가지고 우리 모양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 유일한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네. 우리만 이런 일을 겪은 건 아닙니다. 프랑스도 폴란드도 중국도 비슷한 길을 겪었습니다만 그들은 어쨌든 이 반민족 행위자들, 민족 반역자들을 처벌했어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실패한 그러니까 반민족 처벌자들이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만 이렇게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이 식민지 해방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개혁이고 그다음에는 인적 청산. 즉 우리를 보면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이고 유럽의 경우에는 친나치주의자들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유럽은 그 두 가지를 다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하지도 못했고 뭐 토지개혁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프랑스에는 어떻게 과연 과거다 청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이 교육하고 있나 저희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프랑스에서 나치 청산을 하는 그 전시회를 했더라고요. 국가 차원에서. 프랑스에는 그것을 콜라보라시옹이라고 하는데 그 콜라보들 전시회를 했던 국가기관이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 내. 어느 부처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퀴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보통 교육부 아니면 문체부 정도로 얘기하시거든요. 프랑스 국방부가 있습니다. 예. 이 나치 부역자들, 이 친일파들의 문제는 바로 전범의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 상대방이 섰던 적국의 문제로서 파악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했더라고요. 좀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더더군다나 우리 반민특위의 실패가 정말 통한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는 이 나치 침략자 중 767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고 폴란드도 39건의 사형을 집행. 우리는 반민특위 제1호 체포자 매판자본가 박흥식부터 시작해서 박흥식이죠. 화신백화점 사장이고 여러 명이 체포됐습니다만 단 한 명도
사형은 없고요. 또 사형뿐만이 아니고 다시 풀려났고 오히려 이 반민특위의 위원들이 친일 경찰로부터 역으로 체포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 당시 미군정 혹은 이승만 정권 뭐 이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미 군정에서 아주 그 유명한 경찰 책임자가 있거든요. 그 윌리엄 마그린하고 바로 미 군정 당시에 경찰을 총괄하던 미 그 경찰 책임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서울신문하고 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도 미 군정에서 일제시대 때 친일 경찰들을 한국 경찰로 등용을 하고 하니까 정말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민중들이 분노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노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윌리엄 마그린의.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로 다시 복무하고 있다. 그들이 일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면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훌륭한 일을 할 것이다. 일제에 의해서 채용된 이러한 조선인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미 군정 경찰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특히 스티코프 같은 사람들. 좋습니다. 근데 남한에 들어온 미군정 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독립 저항 운동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친일 경찰을 그대로 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네네네. 우리 전문가의 입장 말고 우리 이기호 성우님은 이렇게 반민특위 실패, 친일파 청산 실패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냥 아쉽다.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죠. 그러니까 청산되지 못한 과거 그게 저희는 아직도 그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정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네. 친일한 사람들은 대대손손 잘 살고 독립운동한 사람은 대대손손 못 살고 어떻게 정의를 가르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무렵 재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친일파의 새 정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친일 부역배 청산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죠. 의열단 출신의 독립운동가였던 문시환 의원의 말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 정부는 3.1선언 그 독립정신을 계승해 가지고 된 정보시다. 3.1 독립선언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또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운동이 있었던 이후에 일제 아부에서 호화로이 지내는 그 무리를 지금 이 정부의 요직에 갖다 놓는다면 앞으로 이 정부는 과연 어떤 성격의 정부가 될 것입니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현 정부를 탄핵할 만한 중대 문제입니다. 예,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었고요. 이렇게 국회에서 또 특히 소장파 의원들, 독립운동을 했었던 소장파 의원들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친일 청산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민족 행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승만은 반민법을 왜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당시 상황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대통령제지만 당시 재헌의 당시에는 의원내각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누가 뽑냐면 국회의원들이 뽑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힘이 지금보다도 훨씬 이제 컸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김구 선생은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재헌의 참가를 거부하셨죠. 하지만 겉으로는 거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무소속 후보들이 대단히 많이 국회에 진출하거든요. 일종의 친김구 무소속파들이 국회 50% 이상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강하게 소장파 의원 중심으로 이승만 정부를 압박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아무런 어떤 해주지 않으면 표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정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반민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용인한 것이죠. 예. 그 뒤에 나옵니다만 그리고서는 회방을 놨었죠. 그렇습니다. 이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렇습니다. 예. 이 반민법이 국회에 상정될 당시 이 법안의 초안은 김웅진 등 재원 의원 28명이 함께 만들었고요. 해방 이후 3년 넘게 열망한 법안이었습니다만 정작 국회에 상정된 이후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봅니다. 헌법 101조는 8.15 이전 악질적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주로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이올시다. 일제 강점기에도 반민족 행위를 하고 군정시대에도 역시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만 새나라의 영도권에서 제외시키고 이 새나라 건국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만이 우리의 가장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한 까닭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배부해드린 32조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김웅진 의원의 이야기였고요. 노일한 의원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경찰 문제에 있어서 현 경찰은
구직 경찰관이 8할 이상이다. 그러므로 그네들을 처벌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기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관을 갖다가 어느 처벌 대상으로 넣은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의 앞제비가 되어가지고 독립운동자에게 물을 먹이고 독립운동 선상에 있는 사람을 짓밟은 자, 그 누구이겠습니까? 예, 노일한 의원의 이 발언 이후 의원석에서는 올소하는 홍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노일한 의원의 웅변은 계속됩니다. 과거 일제시대의 고등기야말로 우리 민족을 짓밟기 위해 또 우리를 괴롭힌 그 자를 지금 민족 반역자 처벌하자는 민족 정기를 세우는 이 마당에 이것은 확실히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국회에 올라와서 저항에 부딪히긴 했습니다만은 압도적 표차로 통과가 되었다. 이것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국민적 열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 법이냐면 우리나라 법이 보면은 법의 앞에 번호가 붙는 번호. 법률제 몇 호 이런 식으로 법에 붙는데요. 그 대한민국 법률제 1호가 뭐냐면은 정부 조직법입니다. 이건 아주 기능적인 법이죠. 정부는 뭐 대통령이 있고 뭐 부통령이 있고 뭐 이런 식의. 법률제 2호가 사면법. 법률제 3호가 바로 반민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국회가 생기고 지원의회가 생기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반민법을 만든 당시 국회, 당시 지원의회에서는 이 반민법 통과가 핫한 이슈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당연히 그 민의가 반영된 이 법을 압도적인 다수로 141명 중에 103명이 찬성했으니까 뭐 지금보다 훨씬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킨 것이죠. 예. 근데 뭐 앞에서 우리 성우님께서 노일한 의원의 아주 역동적인 음성을 대신 들려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분도 나중에 프락치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돼서 체포되는데 이승만의 역공이다. 그것도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 얘기도 아마 국회 프락치 사건도 할 시간이 언젠가 있을 것 같고요. 당시 반민법에는 친일파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친일파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규정을 살펴봅니다.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예.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혀 문제가 없고 이걸 어떻게 이제 실행하냐 문제인데 네. 어쨌든 이 법이 나왔고 이로써 반민특위가 구성이 됐고요. 위원장에는 김상덕 의원. 네. 아주 꼬장꼬장한 양반이죠. 네.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고 네네. 또 반민족 행위자 1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신 재벌 하신그룹의 총수 박흥식을 체포했습니다. 매판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간동군 밀정 이종형 아주 유명한 또 친일파 경찰 로독술 김태선. 예, 김태선, 네. 조홍선 또 문인들 최남선, 이광수 이런 분들 또 최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잡혀오게 됩니다. 또 이등박문의 양녀라고 했던 배정자까지 네. 잡혀오죠. 네. 그리고 재판도 있었습니다. 재판도 네. 있었는데 천인공노할 일이 또 재판장에서 벌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이 최린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네. 우리가 뭔 죄를 졌냐. 네. 아주 뻔뻔하게 나왔단 말이죠. 예. 지난 몇 년 전에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가 연기를 아주 리얼하게 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면서 반민특위 당시에 위원들은 전원 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들어진 모든 위원들이 보통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하는데 이 당시 재헌의회 의원들이 현직 의원들이 전원이 반민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이 반민특위를 열망했는지를 재헌의회 당시 의원들이 알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독립운동의 상징이고 흠결 없는 분을 이제 위원장으로 뽑았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김상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독립운동 기본으로 했었고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 지금으로 보면 이제 문화부 장관급에 해당하는 국무위원도 역임하신 아주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분을
반민특위 위원장을 만들면서 정말 그야말로 기대를 한 몸에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좀 기대만큼 되지 않고 어그러지게 된 것인데요. 이때 반민특위가 출범하면서 최초로 이제 체포한 사람이 바로 박흥식인데 왜 박흥식을 최초로 체포했을까 아주 상징적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당시 박흥식과 그 매판 자본가들이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흥식을 비롯한 매판 자본가들이 한독당이나 김구계열뿐만 아니라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 또는 독립운동 세력들이 아닌 보수적이거나 수교적인 정치 세력들에 계속 로비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안 되겠다. 이 로비하는 이 박흥식과 이 매판 자본가들 먼저 돈줄을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박흥식을 적극적으로 체포한 것은 아주 의미 있고 그런 어떤 활동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분을 체포하고 성과를 올렸지만은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픈 현실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관동군 밀정, 네. 이종명. 네. 이 사람이 잡혀 들어와가지고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네. 앞으로 어떻게 이 반민특위 해체가 전개되는 건지 알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종영이 재판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빨갱이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네, 어떻게 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네. 우리를 붙잡느냐 이렇게 네. 해서 갑자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 청산 요구는 공산주의자들이 우도하는 거다. 이렇게 여론을 조장하는 네. 그런 걸 만들면서 법 개정까지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여론 조작, 한쪽에서는 법 개정 네. 하면서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려는 작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48년 이제 9월 22일 날 반민법이 이제 공포되지 않습니까? 그 공포된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관제 데모가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서울운동장. 지금은 이제 동대문 디지털 미디어 시티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서울운동장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바로 관제 데모가 반민법 통과된 날 바로 이루어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을 시작하는 거지 이승만에 의해서. 그 관제 데모가 바로 말씀하신 그런 이종영이라든지 여러 바로 반민특위 처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 나서서 다 서울운동장에 친일이 청산돼야 될 사람들, 대상자들이 바로 모여서 바로 독립운동가들과 그 재헌의가 만들었던 반민특위를 거꾸로 빨갱이다라고 하는 관제 데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역공이 들어온다. 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적폐청산 대상들이 역공하는 것처럼 그런 네. 건데 이거 말고도요. 백민태, 백석테러 그렇습니다. 예. 백민태를 동원해가지고 반민특위 관계자 또 정부 요인 네. 암살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승만 정부하에 친일 경찰들. 네. 그러니까 반민특위에 체포되어야 마땅할 그 경찰들이 오히려 독립운동가 위주의 그 반민특위를 체포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들통나게 됐었죠. 백민태가 이제 양심 선언을 하죠. 아무리 자기가 돈을 받고 용역으로 해서 청부살이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명단을 보니까 그래도 평생을 독립운동에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된 이 반민특위 요원들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하나하나 제거하라고 명단을 보니까 차마 그것은 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이제 양심 고백을 하면서 그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국회 불합치 사건. 네. 지금이야 다 밝혀졌습니다. 조작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당시에는 이 국회 내에서도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48년, 그러니까 70년 전인 48년 이제 9월에 법이 통과돼서 반민특위가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49년 6월이 되면 이거 소위 말하면 이것을 이제 6월 총공세라고 하는데요. 이승만과 친일 세력의 6월 총공세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6월 6일 날 그야말로 백주 대낮에 반민특위 그 사무실을 경찰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무장해제를 시키는 일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달에 바로 국회 불합치 사건에 의해서 이 반민법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소장파 의원들을 빨갱이다라고 해서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6월 26일 날 이 백범 김구 선생을 이제 암살함으로써 이 세 개의 사건이 49년 6월 달에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사건을 들어서 우리는 이제 이승만과 친일 세력의 6월 총공세라고 표현하고 그 총공세에 아직도 저희가 말려서 페이스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민족진영과 독립진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회 불합치 사건을 1949년 5월에 조작함으로써 반민특위를 뒤에서 강력하게 지원해줬던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고 네. 그리고 6월 6일 날 소위 말하는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 국민의 염원으로 또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은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역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요. 윤기병 서울중부경찰서장이 경찰관 40여 명을 대동하고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가봅시다. 경찰과
김상덕 위원장의 대화인데요. 먼저 윤기병이 고함을 치면서 반민특위를 습격했습니다. 여기 있는 놈들 빨갱이들이야. 모두를 끌고 가. 여긴 빨갱이 서굴이라가. 김상덕 위원장이 이놈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국법을 수행 중인 국가유원들에게 이러고도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으냐? 예, 김상덕 위원장의 고함도 있었습니다만은 특별법이거든요. 네네. 어떤 법보다 위에 있는 특별법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친일 경찰들 그러니까 반민법으로 처벌받아야 될 친일 경찰들이 가서 전복을 시켰단 말이죠. 네. 무소불위의 권력 아닙니까 이 정도면? 반민특위는 당시에 이제 세 개의 큰 조직이 있었는데 하나는 특경대라고 해서 그야말로 특별 경찰들이죠. 이 박흥식을 비롯한 친일파들을 직접 찾아가서 체포해가지고 유치장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것이 특경대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검찰로서 지금 보면 똑같습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져서 재판을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그 친일파들에게 징역 몇 년, 재산의 몇 분의 몇을 몰수한다. 이런 식의 이제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완결된 구조가 있는 것이 바로 반민특위였었는데, 그 반민특위위원회 사무실을, 그 지금의 위원회 사무실이 어디 있냐면 명동에 있거든요. 지금 롯데백화점 본점 바로 건너편에 국민은행 건물이 있는데 바로 그 국민은행 자리가 바로 반민특위가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일파들의 총공격에 대미는 김구 암살로 그렇습니다. 장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49년 6월 26일 날 김구가 죽지 않았다면 과연 1년 후에 6.25 한국전쟁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정도 해볼 만하죠. 이 김구의 암살, 이제 반민특위의 어떤 실패, 친일파 청산의 실패도 있지만 저는 동족 상잔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까지 한번 확대 해석해 본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안도희의 암살로 백범 선생이 서거했는데 이 백범 암살 사건은 배후에 이승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직접적으로 문서만 없을 뿐이지 네네. 관련 증언,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네. 이건 또 미국 문서 차고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누가 봐도 누가 시켰을까 뻔한 건데 네. 아까 그 반민특위 청사 지금 국민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옆에 기념관이라든가 네. 그런 거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1999년도에 반민특위가 해산된 그 50년을 맞아가지고 정말 생일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어떤 기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민특위가 만들어진 것도 소중하지만 반민특위가 해산된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반민특위 해산 50년을 맞아서 저희가 1999년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곳에다가 표석을 세웠습니다. 예. 민족문제연구소와 그 민족문제 회원들 그다음에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세웠는데요. 근데 저희가 원래 이 반민특위 표석을 세울 때 그 당시 국민은행 그 건물 정문에다 세우고 싶었어요. 정문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국민은행 측에서 허락을 안 해줬죠. 안 해줘서 측문에 세웠거든요. 예. 왜 허락 안 해줬는지 참 아쉽습니다만은 아마도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표석이 그렇게 영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999년도 당시에는 알 수 없으나 그렇지만 어쨌거나 허락을 해줬으니 감사하게 저희가 측문에다 세웠는데 당시에 이원영 총무과장님께서 너무 한탄하시는 거예요. 야, 이 측문이 어떤 문인지 아냐. 이 반민특위 표석이 있는 이 측문은 그 당시에 박흥식을 비롯한 친일파들 잡아다가 유치장에 집어넣었던 그 문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문에 있어야 될 표석이 친일파들 가둬놓았던 유치장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라고 해서 몇 번 이제 국민은행이 리모델링 한 모양의 예. 그 건물을 예. 몇 번 리모델링 하면서 이 표석이 자꾸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급기야는 그 주차장 입구에 있는 그 입구, 주차장 입구에 한 구석에 세워져 있어서 일부러 보지 않으면, 일부러 가지 않으면 볼 수 없게끔 해놔버렸습니다. 그게 대단히 안타깝고,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국민은행 측에 다시 한번 저희가 방문해서 정말 좋은 곳으로 이 표석을 모시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은행 측에서도 이 역사적인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기념한다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은행 이름도 국민은행 아닙니까? 그렇네요. 다시 한번 저장적으로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아까 그 암살 얘기하셨습니다만, 네네. 그 암살에도 이정재가 친일파 역할이었잖아요. 네네. 반민특위 재판장에서 나야말로 애국자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말이죠. 그 이후로 이 친일파의 옹호원 논리만 되는 게 아니고요. 군사 독재 때 이 군사 독재에 부역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 간첩 조장해서 간첩 만들고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데려다가 고문하고 각종 의문사 시키고 그랬을 때도
나야말로 애국자다. 이 논리로 빠져나갔단 말이죠. 네. 저도 뭐 나이가 연소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얘기 듣기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말 많으면 빨갱이, 불평분만 많으면 빨갱이. 하여튼 이런 식이 많이 들었거든요. 뭔가 이제 좀 그 빨갱한 어떻게 보면 상품으로 보면 단품. 이 단품으로 이 수구 세력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다. 근 70년 가까이 빨갱이라고 하는 그 새 음절 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 우리 역사를 후퇴시켜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반민특위 위원장 맡았던 김상덕 선생. 김상덕 선생의 그 반민특위 이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김상덕 선생님은 아버지를 독립운동가로 준 죄로 중국 남경에서 태어나셨어요. 남경 난징이죠. 중국 남경의 과거 이름이 금능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금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렸을 때 태어나셨고 어머님은 이제 중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그래서 아버님과 해방을 맞아서 대한민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너무나도 어렵게 사신 거죠. 잠깐 동안 기억이 있으시더라고요. 재헌의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그다음에 반민특위 위원장 시절에 충무로에 있는 관사에 잠깐 살았던 장면만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는 너무나 많이 거짓골로 하고 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6.25가 벌어지면서 또 김상덕 위원장이 인민권에 의해서 납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어머님은 중국에서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6.25 와중에 납북되시고 물론 56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어렵게 이제 피난생활 하시면서 사셨는데 나중에 이제 직업을 이제 알아보려고 했는데 반민특위 위원장의 아들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아들이 취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분 말로 자기는 신혼조회 연자제가 없다고 얘기하죠. 자기는 연자제가 평생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자제가 필요 없는 유일한 직업이 뭐였냐. 공사장의 막노동꾼밖에 없더라. 이력서 안 보니까. 그래서 공사장의 막노동꾼으로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아들 하나 딸 하나 계신데 아들 하나를 잘 키워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공무원이 됐다가 안타깝게도 작년 8월에 1년 전에 바로 너무 일찍 아들이 이제 또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죠. 그러면서 정말 김상덕 선생님 한 분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반민특위 실패만큼이나 김상덕 선생님의 아들인 김정 선생님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언론사 조사를 보니까 독립운동가 후손의 4분의 3이 월소득 200만 원 이하 또 독립운동가 후손 가운데 중졸 이하 학력을 갖고 있는 분이 40% 고졸 학력은 25.7%밖에 되지 않는다.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반면에 친일파 후손들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받아가지고 아직도 몇 대가 덩어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저도 아직 아이들이 어립니다만 아이들한테 정의롭게 살아라 말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어머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다가 만약에 네 친구가 깡패에게 끌려가가지고 돈을 뺏기고 있으면은 쫓아가서 용기 있게 그 친구를 도와줘. 라는 말을 우리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른 척 해라. 네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군대 갈 무렵에 이런 말씀 하시죠. 야, 군대는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중간만 해. 줄을 잘 서야 돼. 눈치 잘 봐. 사회 나오니까 뭐라 합니까? 대세에 따라야 된다. 그것이 정의롭지 않더라도 그것이 대세니까 대세를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70년은 정의를 따랐다가는 김상덕 선생님과 그 아들, 손자꼴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생생한 교육이 되는 것이죠. 정말 이 고리를 한 번쯤 우리가 끊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를 가르치자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프랑스에서 나치 부역자들을 그렇게 처벌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기회주의자들은 또 살아나서 자신들의 변명 논리를 만들고 그것으로 빠져나가고 정의를 가르치지 않는 그 사회를 또 만들 것이다. 바로 그 논리거든요. 네, 반드시 청산하는 것. 지금에 와서 반민족 행위자들을 잡아서 처벌하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관련자는 이미 다 사망 고인이 된 상태고. 예. 그러나 진실만 알아야 되지 않겠네요. 네. 후손들이. 예.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특집 프로그램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광복절 특집. 그들이 꿈꾸던 나라. 첫 시간에 오늘은 반민특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이기호 성우님 고맙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초대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선생의 장남 김정육 부회장의 육성을 전합니다. 이승만 박사 조용히 집에 나타났어요. 이 박사가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가 식구를 전부 불러 모았어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각자의 방에서 얼씬도 하지 마라.
전부 꼼짝 못하고 자기 방에 들어앉아있어요. 이 박사하고 응접실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보니까 아버지가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요. 불쾌한 그런 안색이에요. 나중에 안 이르지만 이 박사가 대충 해서 넘어가는 대신 감투 하나 씌워주겠다고 제의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걸 거절했어요. 이 박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반민특위의 앞날이 매우 불길하다고 예감을 가졌어요. 아무래도 큰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다. 각오를 다지자. 바로 며칠 뒤 6월 6일 날 무장경찰이 쳐들어온 거죠. 대통령이 나섭니다. 내가 시켰다. 왜? 어쩔 거냐? 내가 부시라고 했다. 반민특위를 파괴하고 돌아간 그날 친일 군경들은 쾌제를 부르고 축배를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반민특위가 친일파 청산 결산 제로입니다. 이게 그 당시 대한민국입니다. 6.25 사변 나는 해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아버지가 납북되면서 우리 집은 와그락 무너졌습니다. 저는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정처 없이 유랑신자가 됩니다. 그 당시 부산까지는 열차가 공짜로 갈 수 있었어요. 화물차. 부산은 좀 살기가 좀 낫겠지. 기가 막힌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납북됐으니 자식은 연좌제를 맞아라. 제가 연좌제에 걸렸습니다. 취직 불가 상태거든. 여행 안 되고 할 수 없이 나이 40에 돼서 이러다가는 절손의 불효를 내가 저지르겠구나. 취직 서류가 필요 없는 공사판 거길 뛰어들었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 현장 소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일남 일녀를 얻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들, 딸 대학 공부 다 시키고 나름대로 사회 이름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창 때 내 자식 주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어요. 제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과정입니다. 중국의 독립운동 시절 아버지는 독립운동하러 임시정부에 들어가고 우리 그 당시 삼남매가 있었는데 거의 버려졌어요. 막내가 그 험한 섭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중경에 도착하고 채 반년을 버티지 못하고 어머니는 중경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뒤따라 막내가 가고 누나하고 저는 고아원에서 살아났어요. 기아선생에서 살아왔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립운동 시절은 어쩔 수 없다 해도 해방 후에 허덕인 거는 정말 억울한 일이죠. 독립운동가가 받는 대우가 이랬다는 게 억울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한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편안하고 시원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